뭐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매매계약에. 뜻 받고 특징 받고 성질 봤어요. 매매 예약하고 계약금이 뭔지 봤습니다. 매매계약 효력, 매도인 권리금, 매수인 권리금 봤고요. 담보책임이 어떤 건지 살짝 봤어요. 환매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인문서에는 없으니까 뒤적거리지 마세요. 네, 환매 남았습니다. 환매는 각과리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근데 각과리 A 토지를 매매를 했는데 며칠 있다 갑이 찾아와서 을에게 돈을 던져주고 땅 도로 내놔.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것을 환매를 합니다. 매도인이 팔아버린 목적물을 일정 기간 내에 받은 돈을 되돌려주고 그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민법상 환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르죠? 쥐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죠? 어쨌거나 환매란 건 이렇게 각과세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나중에 매도인이 그 매각한 물건을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것을 환매를 합니다. 자, 이러려면 매도인한테는 이 매각한 물건을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 요게 있어야 돼요. 그걸 환매권이라 합니다. 환매권. 그리고 이 환매권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이라는 걸 해야 매도인에게 환매권이 생깁니다. 즉, 각과리 A 토지 매매계약을 하면서 밑에다 특약을 하나 달아요. 갑은 뭐 1년 내, 2년 내, 3년 내 목적물을 되사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함으로써 매도인에게 그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는 환매권이 생기고 매도인은 그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언제까지 되사올 수 있는가? 환매 기간의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요 환매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매 기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넘지 못하고 만약에 당사자가 환매 기간을 5년 또는 3년보다 길게 했을 때는 그 기간만큼 단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한 기간은 연장하지 못한다. 요게 3번 답으로 나왔어요. 환매가. 환매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나왔을 때 답으로 많이 나왔던 게 저거예요. 환매 기간은 절대로 연장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환매를 어디서 써먹는가? 나중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번 써먹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맛을 봤던 매매 예약과 지금 본 환매는 현실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약정이나 특약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민법이 이렇게 당사자가 자주 하지 않는 매매 예약이라든가 환매와 같은 형태를 규정을 해놨고 요거를 당사자들이 어디에 활용을 하는가를 다음 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볼 겁니다. 일단 요런 게 환매다. 그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서 써먹지 저거를 이렇게 궁금증만 싹 갖고 있으면 됩니다. 매매는 요게 끝이에요. 담보 책임 빠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죠. 매매는. 네. 자, 교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인문서 없으니까 뒤적거리지 마세요. 교환은 역시 계약의 양당사자가 무엇을 약속하는가? 갑이 을에게 재산권을 넘겨주고 을은 또 다른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이렇게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교환계약이라 합니다.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이에 대하여 타방도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교환이라 합니다. 갑이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을은 갑에게 B 토지 소유권을 이런 식으로 양당사자가 재산권 이전을 상호 약정하는 것을 교환이라 하고 둘 다 채무가 생기니까 쌍무고 이행이 끝나면 서로 주고받으니까 유상이고 약성만 성립하니까 낙성이고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를 써도 되고 분류식이고 이렇게 유상쌍무, 낙성, 분류식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이 적용되고요. 우리 지난주에 계약을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는 이유는 유상계약에만 매매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담보 책임이 매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래서 규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므로 좀 전에 살짝 맛을 봤던 담보 책임이 교환계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도 적용이 돼요. 역시 지난주에 쌍무편물을 나누는 이유, 쌍무계약에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에 쌍무편물을 나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환계약은 이렇게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담보책임이라든가 동시항변권, 위험부담이 적용이 되고, 실제로 교환계약을 물어볼 때는 교환계약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주가 됩니다. 교환계약만으로는 한 문제를 만들기에는 양이 너무 적어요.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걸 위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계약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닌가? 라고 잠시 의심을 좀 해야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걸 교환계약이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환계약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갑이 넘겨주고자 하는 A 토지는 5억이고 을이 넘겨주고자 하는 B 토지는 3억이야. 이렇게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가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뭐 어떻게 해결해? 돈 주면 되지. 2억의 값어치가 있는 B 토지 위에 C 건물을 주거나 또는 돈으로 주거나 하면 되죠? 이렇게 상호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차익이 있을 때는 그 차익만큼을 다른 재산권으로 이전해 주거나 금전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때 요 금전, 요거를 보충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환계약에는 보충금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우리 안 봤어요. 매매계약에서 안 봤는데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충금에 대해서 뭘 적용한다고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걸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환계약의 뜻과 성질, 그리고 이런 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 하나 하고 보충금의 개념이란 게 나온다. 이 정도만 교환계약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 간단하죠? 임대차. 매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죠. 보통 매매도 문제, 임대차 세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임대차 뭘까? 모르는 번 없죠? 임대차가 뭐? 물건 빌리는 거. 근데 아까 매매도 물건 사고 파는 거, 임대차 물건 빌리는 거, 이건 촌스러운 거라 그랬어요. 이제 법을 공부하셨으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개념을 기억하시자. 양당사자가 무엇을 약속하는 걸 생각하자. 그 무엇을에 해당되는 게 그 계약의 목적이다. 임대차는 일방이 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해주겠다. 사용수입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대가, 차임을 지급하겠다. 남의 물건 사용 대가입니다. 요걸 약속하며 성립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일방은 타방에게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을, 타방은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고요. 물건 사용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을 임대인, 차임 지급을 약속하는 사람을 임차임이라 합니다. 그리고 유상이고 쌍무고 낙성이고 분류식이 서로 주고받으니까 유상이고 둘 다 채무가 생기니까 쌍무고 계약만 약속만으로 성립하니까 낙성이고 계약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분류식이고 이렇습니다.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이야. 유상계약이니까 당연히 뭐가 적용돼요? 담보책임. 임대차에서 담보책임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쌍무니까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갖고 특히 위험부담을 물어보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안 나오고 요 담보책임이라든가 동시이행항변권 정도는 간간히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상이니까 담보책임 적용될 수 있고 쌍무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성질이고요. 특징을 봅니다. 첫째, 요 임대인이 사용수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요 물건,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됩니다. 부동산, 갑이 갖고 있는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거. 약속할 수 있죠? 건물 임대차, 부동산. 제주도 렌터카, 동산. 제주도 가서 렌터카 빌리는 게 임대차예요. 무슨 임대차? 동산 임대차입니다. 이렇게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불문. 두 번째,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돼요. 임대인 소유여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치권, 지지난주인가요? 유치권 할 때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갑의 말이 을이 애써 기른 농작물을 훼손시켜서 을이 말을 유치하고 있어. 유치하다가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서 그 유치물을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갑의 말을 유치하고 있는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서 그 말을 병에게 대여했다. 이게 임대차예요. 이때 임대인이 누구? 임대인이 누구? 갑? 을. 계약은 을하고 병이 한다니까요. 임대인 을, 임차인 병 이렇게. 갑은 승낙만 한 거예요. 승낙만. 따라 계약 당사자는 을하고 병이에요. 임대인이 을이야. 그런데 을이 자기 소유예요? 아니요. 그래도 계약은 유효해. 그래서 목적물은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아니어도 된다. 세 번째, 비소비물이어야 돼요. 쓰면 없어지는 물건은 안 됩니다. 쓰면 없어지는 물건은 소비물이라 하고요. 소비물을 빌리는 것은 소비대차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나 사용대차라는 것은 비소비물만 가능합니다. 나중에 임차인은 그 물건 자체를 반환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물건은 사용하면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어야 됩니다. 비소비물이어야 돼요. 소비물에 대해서는 소비대차라는 게 따로 있다. 따로 있다. 그래서 물건 관해서 세 가지. 부동산, 동산, 불문,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돼. 비소비물이어야 한다. 그래서 농경지는 제외됩니다. 뭐는 제외된다고요? 농경지. 농경지는 작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고요. 농경지에 대한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는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에서 농경지는 제외됩니다. 어쨌든 요 임대인이 사용수익을 약속한 물건과 세 가지는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세 번째 차임,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사용대차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사용대차. 집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망치가 없어서 관리실 가서 망치를 빌려왔어. 차임 주고 빌려요? 그냥 빌려요? 보통 그냥 빌리죠. 그게 사용대차예요. 이렇게 비소비물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대차하는 것을 사용대차라 합니다. 이렇게 사용대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임대차는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차임은 금전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금전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을이 갑의 건물을 빌리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해. 건물 관리를 얘가 하기로 해. 그리고 건물에 대한 차임과 노동의 대가를 총칙으로 해. 그럼 을은 차임을 노동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차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차임은 꼭 금전이 아니어도 된다.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뜻과 계약의 성질과 계약의 특징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두 번째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는 권리가 하나 생긴다 그랬어요. 무슨 권? 임차권. 자, 이 임차권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라 그랬어요. 채권은 대항력이란 게 없다 그랬어요.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권과 채권과의 관계에서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갑소유 주택을 건물이라 할까요? 주택 임대차가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갑소유 건물을 을이 임대차를 한 상태에서 을이 임차권을 갖고 있는데 갑이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병이 소유권에 의하여 을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니까 을에게 소유권을 주어서 명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면에 을은 임차권을 갖고 있고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고 이 임차권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을에게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건물을 명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는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자, 이렇게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그 임차권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그 외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목적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임차권 중에서 부동산 임차권만은 무슨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만은 좀 강화시켜주자. 을이 갑의 자전거를 빌렸는데 중간에 갑의 자전거를 팔았어. 새로운 자전거 소유자가 내놓으래. 얘는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주면 돼요. 돌려주고 다른 자전거 빌리면 돼. 많아 자전거 빌릴 거. 동산이 이렇게 대체 가능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뭐 강화시켜 줄 이유가 없습니다만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부동산 임차권만은 좀 강화시켜주자. 힘을 세게 해주자. 그 첫 번째 방법이 대항력 부여예요. 뭘 부여한다고요? 대항력 부여. 이때 대항력이란 임차권 같은 채권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게 대항력이라서요. 이걸 임차권에 부동산 임차권에 부여합니다. 그 방법이 우리 민법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621조 임차권 등기가 있고요. 듣기만 하세요.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어요. 621조에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물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청구하고 임대인이 승낙을 함으로써 등기가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임차권을 그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청구했을 때 임대인이 순순히 오케이 하냐? 안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621조는 있으나 말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622조라는 겁니다. 정말로 대항력이 절실한 자. 임차인 중에서 정말로 대항력이 절실한 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 토지 임대차. 나무 같은 건요, 소유자가 막혀서 땅 비워달라 그러면 나무 얼른 뽑아갖고 다른 땅 구해서 옮기면 돼요. 근데 건물은 땅 소유자가 막혀서 땅 돌려달라면 건물을 반짝 들어서 다른 땅 빌려고 거기다 옮겨놓고 땅 반환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임대인의 동의에 의해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놓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항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임대차만 딱 뭐만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빌린 사람, 요 사람만 따로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려서 건물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어.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에요. 을이 갑에게 임차권 등기를 청구했는데 안 해줘.
그럼 얘는 대항력이 없죠. 그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어. 새로운 소유자는 얘한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반환하라. 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 철거하고 땅을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요 놈만은 너무나 대항력이 절실하죠. 임차인 중에서 부동산 임차인, 그 부동산 임차인 중에서도 대항력이 정말로 절실한 부동산 임차인. 어떤 임차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 많은 설령 그 임차권을 토지등기부에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건물을 등기를 하면, 건물을 등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존 등기.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이렇게 건물을 을이 등기하게 되면 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622조 대항력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대항력입니다. 부동산 임차권 강화 중에서 모든 부동산 임차권이 아니라 대항력이 너무나 절실한 타인 토지에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만 그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임차권 등기하면 깔끔하고요. 설령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을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평택 지역에 아마 그런 땅이 많을 거예요. 갑소유 땅에 땅을 임차한 자가 건물이나 공장 따위를 지어서 운영하는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평택 시내 말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땅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당연히 매수인은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죠? 대답해 주셔야죠. 뭐라고? 상황에 따라 나눠야죠. 을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두 번째, 을이 설령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다더라도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토지 소유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지가 달라지니까 그런 걸 확인해서 알려줘야 돼. 그냥 말해. 아예 괜찮아. 저 임차인 거 철거될 걸 걱정하지 마. 근데 나중에 대항력이 있어. 그럼 어쩔 거예요? 중개사고 났죠?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제가 몇 번이나 이건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전화를. 이런 거 중개하시는 분들한테. 말을 안 들어, 말을. 한 분은 저기 의정부에 있는 분인데 딱 요 상황이에요. 근데 건물은 임차권도 등기 안 돼 있고 건물 소유권 등기도 안 돼 있대요. 등기부를 확인 모시라 했더니 땅 등기부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아니 도대체 중개사 공부하신 분이 땅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도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 집원에 또 전화 와서 없대. 그럼 얼른 대금 치르고 등기 넘겨받고 철거 청구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렸어. 알았대.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 갔어. 그 사이에 얘가 건물 등기해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이 사람도 이제 건물 철거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물어봤겠죠? 건물 보존 등기 해버렸어. 못 줄 거예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방법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등기하시라 그랬잖아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다 필요 없어요. 대항력 이미 생겼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625 이렇게 실무에서도 간간히 써먹을 수 있는 조문이니까 부동산 임차권 강화 관해서 꼭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민법에 있는 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조문이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이렇게 임차권 중에서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힘을 강화시켜주는 장치가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조금 더 살을 붙이시면 돼요. 이 두 번째, 임차권 강화.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의 성립. 일단 양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 목적이 뭐예요?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 그리고 그걸 각각 의사를
표시하고 일치하면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존속기간과 갱신이 나와요. 제가 지상권을 하면서 우리 시험 범위에 존속기간과 갱신이 5군데 나온다 그랬어요. 5군데. 지상권에서 하나 받고, 전세권에서 받고, 민법상 임대차에서 보고, 주택 임대차에서 볼 거고,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볼 거예요. 총 5군데 존속기간만 갱신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 중에 2개 봤어요. 지상권. 존속기간이 어떻게 규정돼 있었죠? 최단 30년, 15년, 5년. 최장은 없었고. 갱신은 약정갱신과 갱신의 간접적 강제. 갱신 청구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지상권은 규정이 되어 있었고, 전세권은 최장 10년 넘지 못한다. 다만 건물 전세권만은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본다. 갱신, 약정갱신 있죠? 10년 넘지 못하죠? 법정갱신이 있었지? 건물 전세권만.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설정자가 무슨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을 본다. 그런 게 있었어요. 전세권에. 있었죠? 네. 자, 그 2개 하고 이제 민법의 임대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세 번째.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 첫째, 최단. 없어. 이런 거 없어요. 기간 보장 같은 거 없어. 최장. 없어. 3년 전에 20년 넘지 못한다가 위헌 결정 받았어요. 그래서 싹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기간도 없고 최장 기간도 없다. 무슨 뜻이에요? 알아서 해라. 알아서. 기간 알아서 정해라. 1시간을 정해도 좋고 10년을 정해도 좋고 30년을 정해도 좋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최단 기간도 없고 최장 기간도 없습니다. 두 번째, 알아서 정하면 되는데 정하지 않았어. 635조가 있습니다. 기간을 민법상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예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입니다. 뭐 20년이 보장된다는 등 2년이 보장된다는 등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예요.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는 각 당사자는 누굴 말해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부동산 임대차, 동산 임대차를 나눠서 부동산 임대차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와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로 나눠서 각각 6월, 1월, 5일 이 지나면 해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스무리한 건 어디서 봤는데 이거 비스무리한 걸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죠? 전세권에서 봤죠? (313조) 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 각 당사자가 누구?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예? 소멸 통고? 전세권 소멸 통고. 얼마가 지나면 소멸? 6달 지나면 소멸.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통고를 하든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를 하든 6달이 지나면 소멸. 예? 봐요. 벌써 다 까먹었어. 뭐 까먹을 수도 있지 뭐. 그렇죠? 199페이지. 어? 199페이지에 보면
양가라 선반에 존속기간 있죠? 그 밑에 313조를 써놓으셨을 거야, 아마. 안 써있는 문, 안 써있는 문. 써있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 돼 있어?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설정자가 소멸 통고하든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하든 6달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 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했던 거예요.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둘 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둘 다 각당 사전 언제든지 여기까지 똑같아. 똑같은데 전세권은 권리 소멸 통고예요. 임대차는 계약 해지 통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누가 통과하든 6달이고요. 요거는 6달, 한 달, 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르죠? 달라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놈을 우리 지난주에 했었어요. 해지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해지 기간. 이렇게 원래 계약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111조 1항이 적용이 돼서 그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 놈은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돼요. 그래서 해지 통고라고 따로 불러요. 해지 통고라고. 통고. 이때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 해지 기간이 경과를 해야 해지가 되는 게 3개가 더 있어요. 즉, 요 635조가 확대 적용되는 게 3개가 더 있습니다. 3개가. 첫째가 636조.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했어요. 근데 해지권을 유보했어요. 각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정했어요. 기간 정했는데 그 밑에다가 특약. 각과 을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있다고 특약을 달았어. 이 기간 정한 거 의미 없죠? 기간 안 정한 거 똑같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을 했으니까 이 기간 안 정한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해지 경우에도 요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지가 된다. 이렇게 돼요. 36조.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이 뭐예요? 네? 개털. 몸털? 법원이 너는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라고 선고하는 게 파산이에요. 엔드 면책까지 시켜주면 파산 엔드 면책이 되는 거예요. 파산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파산 엔드 면책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파산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임차인은 자신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파산 선고를 함과 동시에 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고 법원이 파산 관제인을 선임해서 파산 관제인이란 파산한 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보통 그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들이 뺑뺑이 돌려서 선임이 됩니다. 그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됩니다. 그 파산 관제인이 동결된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이렇게 평등하게 빚잔치를 대신해 주게 됩니다. 그 빚잔치 대신해 주는 게 파산 관제인의 역할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임차인이 파산하게 되면 파산 관제인은 임차인 재산을 동결시켜서 돈을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함으로써 보증금을 해서 그걸로 갚을 수 있게끔.
임차인이 파산하면 이렇게 파산한 임차인의 파산관제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임차인이 파산했다는 건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 파산한 임차인의 파산관제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 남았죠? 이건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법정갱신에서.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최장기, 최단기 아무런 규정 없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635조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하고 구별을 좀 해야 되고요. 네 번째, 요 해지 기간이 지나야 해지되는 게 세 가지가 추가가 된다. 딱 요 정도 덩어리를 머릿속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갱신. 민법상 갱신이 뭐가 있었죠? 약정갱신이 있었고요. 법정갱신이 있었죠.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었죠. 아이 참. 오늘따라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 그렇죠? 지난주보다 너무 많이 날아가는 것 같긴 한데 느낌상. 팔이 아파서 파. 몇 년 전에 이 오십견 비스무리한 게 여기 뭐 팔이 안 올라가지 못했어. 이렇게 막 초음파 충격 막 받고 막 치료를 했는데 또 아프네, 또 아파. 왜 아플까요? 운동을 안 했어요. 운동. 정말로 운동.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 숨쉬기 운동.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나가는 부위가 있다 그랬어요. 목 나가죠? 목 나갑니다. 계속.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만. 허리 나가죠? 눈 나갑니다. 침침해지고요. 손목 나가요. 뭘 그렇게 열심히 써? 손목 나가.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 무릎도 나가고요. 이렇게 곳곳이 나갑니다. 한 방에 낫는 방법이 있어요. 합격. 깨끗이 납니다. 깨끗이. 합격하셔야 돼. 갱신하는 방법이 민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지상권에는 약정갱신과 갱신의 간접적 간제가 있었고요. 전세권에는 약정갱신과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있었어요. 민법상 임대차는 세 가지가 다 있어. 민법상 임대차에는 약정갱신도 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도 있고 갱신의 간접적 강제도 있습니다. 약정갱신은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거 과거에 10년 넘지 못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임대차를 계약으로 갱신하는 경우 그 기간은 10년 넘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도 삭제했어. 그래서 약정갱신의 경우에도 최단은 당연히 처음부터 없었고 최장도 없습니다. 약정갱신도 아무런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법정갱신 639조. 자,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이 끝났으니까 임차인은 물건을 돌려줘야 되죠. 갑의 렌터카를 을이 제주도 놀러 가서 48시간을 빌렸어요. 48시간이 됐습니다. 을은 자동차를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녀요. 당연히 임대인은 전화 걸어서 기간 끝났으니까 얼른 가져오시오 라고 해야 되죠.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런데 얘가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지 묻지 마세요. 이의를 하지 않아. 그러면 갱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우리 건물 전세권은
312조 사항에서 건물 전세권은 건물의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갱신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요건이. 완전히 달라요. 민법상 임대차는 무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아니고요. 기간이 일단 만료가 되고요. 기간이 끝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물건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요럴 때 갱신됩니다. 요럴 때. 이때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해요. 조건은 뭐하고 동일하다고요? 전임대차와 동일한데 단 635조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이 되었을 때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지만 단 635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 되었을 때는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312조 사항은. 그런데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635조에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635조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도 법정갱신이 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법정갱신의 요건과 민법상 임대차의 갱신의 효과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48시간을 렌트카를 빌렸던 을이 48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고 다니고 있고 렌터카 회사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계약은 갱신하는 걸로 봅니다. 단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죠. 자, 이때 을이 자동차를 반납을 해요. 그게 해지 통고예요. 얼마가 지나가면 해지가 돼? 5일. 그래서 자동차를 반납하면서 5일치 렌트비를 지급을 해야 돼요. 네? 네. 시간 되면 빨리빨리 반납하세요. 네. 이게 민법상입니다. 제 법정갱신입니다. 세 번째가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수단이 두 개라 그랬어요. 어느 한쪽이 먼저 뭘 청구하고 갱신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디서 봤어요? 지상권에서 봤어요. 지상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어 지상권이 소멸하고 갑소유 땅의 을이 지상권에 의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지상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지상권이 소멸하고 지상권자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즉 거절하면 지상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설정자는 이거 거절할 수 없다. 이게 283조예요. 요게 우리 민법 283조 지상권에 있는 갱신의 간접적 강제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데 요거를 그대로 643조에서 준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643조가 뭐냐? 643조가 우리 어디 지상물 매수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있었던 건 240페이지 양가로 3번 있죠. 위에서 8번째 줄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대로 283조를 643조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토지 임대차라고 돼 있죠. 당연하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 어디에서만? 토지임대차에서만 있으니까. 그런데 모든 토지임대차가 아니라 견관 건물의 소유, 식목, 나무 심는 거, 체험, 소금 채취,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딱 이 네 가지 경우만. 모든 토지임대차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거기 그 지상매수청구에 토지임대차로 시작하지만 그 토지 앞에다가 건물의 소유를, 남의 땅에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또는 나무를 심거나 식목, 소금을 채취하거나 체험, 소, 말, 양, 돼지를 기르는 것,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만, 여기 임대차에서만 그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임차인 소유의 건물, 나무, 소금 창고, 축사 따위가 남아있을 때 토지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을 하면 임차인은 건물, 나무, 소금 창고, 축사 따위를 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이게 갱신의 간접적 강제.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는 존속기간 및 갱신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임법, 상임법 나와서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임대차 뜻, 부동산 임차권 강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성립관에서는 존속기간 및 갱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나와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뭘 말할까요? 당사자의 권리 의무. 당사자가 누구? 임대인과 임차인. 그래서 임대인 권리 의무가 나올 것이고 임차인 권리 의무가 나올 텐데, 임대인의 권리는 뭐가 있을까? 네? 차임 청구권. 차임 청구권. 기본이죠. 차임 청구권. 가장 기본이잖아. 그렇죠? 임대인은 물건을 왜 빌려줘? 차임 받으려고. 그러니까 차임 청구권이 기본이 될 거예요. 요 차임 청구권이 임차인 의무로 가요. 그럼 무슨 의무가 생겨?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일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인은 의무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뭘 약속했어요? 에? 목적물 사용 수익. 목적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라니까.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약속, 차임 지급을 약속. 따라서 임대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차임 청구권. 의무,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하라 의무. 누구로 하여금?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이게 임대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 렌터카를 빌려서 공항에 내리면 렌터카 회사 가서 자동차부터 건네받죠. 에? 건네받으러 갔더니 렌터카 회사가 안 줘, 자동차를.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니까 첫째, 인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물건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어. 자, 인도해 받았어요. 열쇠를 받았어요. 렌터카를 운행하려고 시동을 딱 걸을 때 보닛에 누가 들어놓어 있어. 빌린 렌터카 위에 보닛에 누가 들어놓어 있어, 이렇게. 그럼 나는 임차권에 기초해서 보닛에서 내려와라 할 수 없어. 왜 없어? 임차권은 채권이야. 무슨 권? 채권. 근데 보닛에서 내려오라는 건 방해 제거 청구권이야. 방해 제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에? 또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이론적으로 따져보자 말이지. 임차권은 물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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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에서 내려와라. 방해 제거 청구. 근데 방해 제거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는 누구만? 물권자만.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은 임차권에 의하여는 내려와라 소리 할 수가
없어. 그럼 누가 내려가라고 해야 돼? 누가? 소유자가. 그래서 방해 제거 의무가 있다. 임차인이 물건을 쓰려면 제3자가 방해하고 있을 때 그 방해를 누가 제거해 줘야 된다? 물권자인 임대인이.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로부터 물건 인도 의무와 제3자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고장났어. 딱 운행하려고 키를 돌려갖고 부 했더니 핸들이 퍽퍽 빼서. 그럼 아저씨 고쳐줘요. 바꿔줘요. 해야 되겠죠? 임대인은 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어요. 임대인은 무슨 의무가 있다? 현상 유지 수선 의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비용도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비용.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긴급하게 자기 비용으로 고쳤어. 그럼 임차인은 나중에 임대인한테 비용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의 현상 유지 수선 의무하고 연결이 되는 의무입니다. 자, 이렇게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로부터 세 가지 의무가 파생이 되는데 이 중에 핵심이 요겁니다. 임차인은 물건 당연히 인도하고요. 제3자가 방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결국은 목적물이 고장났을 때, 사용이 어려울 때 임대인이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해 줄 의무가 핵심이 됩니다. 자, 이때 이 수선 의무에 관해서 몇 가지, 상식적인 거 몇 가지. 집을 빌렸는데 형광등이 하나 나갔어요. 임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와서 형광등 갈아주세요. 임대인 갈아줘야 돼요? 왜? 왜 아니야? 왜 아니까? 지금 아니라 그러셨어. 맞았어요? 뒷걸음치다가 쥐를 밟았어? 코끼리가? 왜 아닐까? 우리 대법원은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아예 없다라고 해요. 사소한 하자. 그럼 도대체 이 사소한 하자가 뭐냐? 사소한 하자가 뭘까요? 대법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수선에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두 번째, 그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하자.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금액 모르는데 사소한 하자라고 불러요, 대법원이. 어쨌든 사소한 하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는 수선 의무가 있다 없다? 아예 없어요, 처음부터. 사소한 하자는 수선 의무가 없다. 두 번째,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차임을 조금 저렴하게 하는 대신 고장나면 임차인 네가 다 고쳐. 임차인 아싸 오케이 할 수 있죠. 고장만 안 나면 되죠. 할 수 있어요. 즉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 할 수 있다. 가비엘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되 렌트비가 다른 렌트업체보다 3분의 1 가격이야. 대신 특약이 있어. 고장나면 임차인이 수리하기로. 할 수 있냐? 있다 말이죠. 있다 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고장만 안 내키면 임차인이 땡 잡은 거예요. 이런 거. 좋다고 했어. 근데 고장이 났어. 에이씨 내 돈으로 고치려고 갔어. 그랬더니 엔진을 갈아야 된대. 큰일 났죠? 렌트비 빌리다가 엔진 갈아주기 생겼어. 이때 우리 대법원 기본적 설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아무리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까지 면제받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수선을 하게 하고 팔자 고치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대규모 수선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임차인이 타고 가다가 깜빡 졸아갖고 전봇대를 들이받았어. 임차인 잘못이죠. 누가 고쳐줘야 돼? 임대인이. 누구 돈으로? 임대인 돈으로. 하자가 임차인 귀책 사유로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았든 임대인은 임대인 비용으로 고쳐줘야 될 수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임대인 뚜껑 열리죠? 뭘 뚜껑 열려? 손해배상 받으면 되지. 수선 의무와 손해배상 별개. 자꾸 지난번에 원상회복과 손해배상도 별개라 그랬어요. 손해가 생기면 그건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수선 의무하고 별개로. 그래서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인이 임대인 비용으로 수선하되 단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아두는 게 보증금이다. 이렇게. 임대인은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주택을 임대하거나 그랬을 때 임차인이 뭘 실수를 해서 고장내켰다. 화내지 마시고 얼른 최고급으로 고쳐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면 돼. 예? 변기 같은 거 깼다. 이태리 걸로 바꿔. 그래갖고 보증금에서 한 500만 원 확 까. 그럼 돼요. 예? 그래서 하자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 의무가 있다. 세 가지 정도만 오늘 수선 의무와 관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효력 중에서 임대인의 권리 차임 청권이 있고 기본 의무가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로부터 세 가지 의무가 생겨. 그리고 세 번째 의무와 연결되는 게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권이고 그 수선 의무가 관해서 세 가지 정도 기본이 되니까 요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됐죠? 좀 쉬었다가 임차인 권리무 보겠습니다.